민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기 위해서 좀 스마트하게 좀 변신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김영진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당 대표 그리고 또 후보께서 같이 종합적으로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진작에 저도 그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으니까 한번 만났어야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본부장들 인사가 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가 지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실에 나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이.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지난주에 소폭 상승을 했고 특히 40대 지지율이 크게 네. 올랐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는 대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차기 대권과 연결됩니다. 이제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40대고 위기 국면이다. 네. 정권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결집 현상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는 경제, 부동산, 민생 요인인데 선거와 연관지어지면서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됩니다. 네. 지난 한 주 대선 주자들을 쭉 보면요. 대체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이게 지지층 일들이 좀 결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차이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다 격차가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향후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조사가 아마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그다음 주 있을 조사로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네. 성급하게 다음 주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바닥 다지기 지금 민생 탐방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바닥을 다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지금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세가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대한 투표 기준, 네. 또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구도에서 후보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구도라는 것은 정권 유지, 정권 교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오롯이 투영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정권 유지, 정권 교체는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당 지지율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 국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슈는 이 부동산 대장동 특검이 가장 중요한데 특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후보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네. 100일 앞두고 또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느냐 아니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느냐 이것도 후보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쭉 흘러왔던 흐름이 구도라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구도와 이슈가 아니라 후보 쪽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네. 후보 대 후보로 보면서 더 평평해요. 후보 대 후보가 되면 뭐가 되느냐 5글자입니다. 프레임 전쟁,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의 치열한 박빙 승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는 구도에서 인물 그렇죠. 후보 중심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바뀐다 이런 진단이신데 그렇다면요. 뭐 한편에서는 김미연 소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역전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재명 어떻게 보세요?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올 수가 있죠. 네. 앞선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지역을 지금 다지고 있는 이런 평가를 받을 테고 네. 윤석열 후보는 또 선대위와 관련해서 여전히 일단락이 안 된 셈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안 들어오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지지층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는 조사 방법의 방식에 따라서 또 어떤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을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 방문을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크지만 역대 민주당 후보보다는 아직 적은 편인데 이게 어떻게 과거처럼 민주당 중심으로 올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을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보수 후보가 호남에서 뭐 두 자릿수 득표도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는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말에 지금 호남을 지금 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강주에서 이제 선대위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선대위에서 발족을 하면서 강주 시민에게 이재명 후보의 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호남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지지율 격차는 좀 더 줄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도에서 인물 구도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물 구도로 넘어가기 위해는 아직까지는 정당 간의 격차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격차가 나기 시작해서 어떤 조사에서는 두 자리 숫자로 벌어지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사가 지금 그 지지율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지난주는 정당 지지율도 많이 좁혀지대요. 그게 좁혀졌다니까. 좁혀지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도 좁혀졌거든요. 그건 네. 뭘 말하냐? 바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이 국민의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지금 결집했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서서히 이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요. 이 이재명 지사가 골든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당 지지율 격차가 또 역시 골든 크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이번 주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만약에 한 조사에서만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남의 경우에 이런 것 같아요. 네. DJ를 잡아라. 이건 무슨 이야기지? 이낙연 전 대표와 서른 의원은 DJ계입니다. 네. DJ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민심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민주당 TK 출신 후보로서 아직까지는 호남 정서가 완전하게 투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도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또 반응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이재명 후보가 잡아야 되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남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로 DJ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호남- 이번에 캠프에 윤건영 그 의원을 정무실장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정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한 호남 출신 민주당 당선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 정신, 호남의 요구를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호남 정서는 뭐냐?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런 면에서 아직 파격적으로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네. 한편으로는 호남에서 중요한 것은 호남 정서는 상당히 후보의 자질과 또 자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못 주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때 DJ 정신 그리고 호남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더 있는 후보로서의 이 경쟁력 그리고 호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질과 자격 요거에 이제 조금 더 부합돼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직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그 전 위원장 이 선대위 합류 일단은 좀 불발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선대위 리스크가 향후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다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대평가된 면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온다 해서 뭐 중도가 움직인다. 저는 뭐 그거는 어떤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김종인의 선대위 리스크보다는 지금 저는 이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도덕성보다는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능력이라든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소위 말하면 이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에 대해서 더더욱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 대선은 지난 옛날 대선하고 좀 다른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 네. 재창출이라는 건 매우 어려운데요. 그동안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는 집권 말기에도 근 40% 유지한다는 사실 하나와 그리고 지금
강력한 후보 2명이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역대 다른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던 것이 도덕성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도덕성보다는 국민들은 이 후보들의 미래를 좀 대비하는 능력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갖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더 이 후보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대선이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어느 후보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으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온다 아니면 내가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계통을 잇는다 네. 이런 거는 저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바로 후보가 가진 바로 비전과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배 대표께서 얘기하신 인물 구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는 점인데 그 여론조사도 실제 그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요인에 정책, 공약, 경제 그렇죠.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네. 후보의 능력인데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그 여야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대결에서 인물 대결에 대한 어떤 부담 그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것 아니냐. 그럼요. 한편에서는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는 왜냐하면 인물과 인물 이렇게 구도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시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니까 다음 주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1번 김종인, 2번 김병준, 3번 김한길, 4번 권성동, 5번 장제원. 답이 네. 나올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올해 보궐선거에서 승부사의 역할을 했거든요. 검증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대위 컨트롤을 할 수 있죠. 중도층 견인의 마법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네. 아직까지도 100여일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 국면이 많아지는데 그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상당히 선거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 왜 중요하냐? 프레임 전쟁에서 결국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유권자층은 가운데 서 있는 MZ세대, 중도층, 여성입니다. 이들을 교묘하게 절묘하게 노련하게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인물과 인물의 구도가 아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정혜크께서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 대 후보, 인물 대 인물 대 대결로 가고 싶습니다만 네. 윤석열 후보는 뭘 원할까요? 오히려 구도로 가고 싶습니다. 네. 정권 교체 여론을 더 올라타는 대선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절묘하게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역시 거죠. 흉내는 참 잘 내세요. 아니 근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MZ 세대와 그리고 이 중도층을 협입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절대적인 인물이다. 전 동의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인물과 인물이냐 구도를 끌고 가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떤 거세요? 저는 이제는 선거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구도보다는 인물 구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물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인물, 그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 그 주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 김종인 위원장과의 이런 밀당보다는 차라리 좀 젊고 참신한 그런 후보, 그런 사람을 살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게 더욱더 파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인들의 행보에 네. 대한 관심들이 시간이 갈수록 네. 더 깊어지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공개 행보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언제 움직이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이것도 어떤 후보들의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죠. 이번 대선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영부인 배우자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역할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김혜경 씨는 좀 더 행보를 빨리 하고 김건희 씨는 행보를 좀 늦추는 리스크의 차이인 거죠. 네. 김혜경 씨는 빨리 해서 남편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심 잡기에 보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계속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논문, 또 재산 축적 등등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반이 닦여진 다음에 좀 더 배우자 포럼 등도
이 국민의힘에서 발족이 되는 건데 이런 기반이 좀 딱해져서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 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좀 줄어들고 완화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쭉 보다 보니까 국민들 가운데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이것도 바로 이제 본인들이 보수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지난번 대선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네. 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 응답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앞서는 조사가 많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번 정권에 대해서 상 실망한 사람들이겠죠.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MZ 세대, 특히 이제 20대, 20, 30대 남성들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여당 측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내가 정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네. 보수가 많이 잡혔을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보수냐 그 표본 모집 집단에서 뭐,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진보가 많이 잡혔을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조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라는 것이 이 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집권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2030 청년 문제를 해결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그러면 2030 세대 득표에 영향을 줄까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MZ 세대에 잡기 위해서 지금 양 후보가 엄청난 신경과 노력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30 세대의 이 청년 문제 해결할 후보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39.2%인데 네. 윤석열 후보도 35.4%예요. 그러니까 3.8%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이게 또 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ARS냐 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냐. 이 이야기는 뭐냐? MZ 세대 중요합니다. 저도 M 여중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동층도 많고 마음이 계속해서 표심이 변하는 MZ 세대 잡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정반대의 의견을 드립니다. 네. MZ 세대가 아니라 50대를 잡는 후보가 이길 수가 있다. 네. 50대는 진보와 보수가 아주 이 정확하게 또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리고 10살 단위로 구분했을 때 가장 유권자가 많은 유권자층이 50대다. MZ 세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답은 50대일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이 3지대에서 지금 공조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조가 됐을 경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는 파급력이 클 거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 공조가 된다면. 그럼 어느 쪽에 더 영향을 줍니까? 저는 이 세 후보의 합을 합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이 세 후보가 합친다면 저는 야당 후보보다는 여당 후보에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요인 마이너스 말씀하시나요? 요인이 될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심상정, 안철수, 뭐 김동연 후보까지 본다면 뭐 안철수 후보는 제외하더라도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좌파 진보 진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보수가 아니라 진보층이 많습니까? 저는 진보층 지지자 중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좀 실망한 사람들이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사람들이 합쳤을 때는 저는 야권보다는 여권에 상당히 좀 타격을 줄 것을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는 뭐 정책 연대, 가벼운 정도의 정책 연대는 모르겠지만 공조나 실질적인 연대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조가 된다 하더라도 지지층들이 결합이 될까요?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그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네.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최대 변수로 우리 두 전문가께서는 뭘 꼽으십니까? 우리 김미연 소장님. 저는 그 부인 리스크가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김건희 이제 씨가 언제 등장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후보 이제 부인이 등장하는 순간 이 모든 이 이슈가 부인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김건희 부인 때문에 가려지는 그런 수도 있고요.
또 이 부인들 때문에 이 리스크가 만일에 있다면은 저는 이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 부인들의 리스크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네. 배종찬 좀 대표님. 짧게 후부코입니다. 후보자 리스크, 부동산, 코로나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후보 리스크는 이제 말씀하셨고 부동산과 코로나는 좀 가변적입니다. 부동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책 정책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제 대장동 이게 이제 MZ 세대도 그렇고 네. 또 중요한 연령대로 말씀드렸던 50대에게 마지막 또 부동산 변수가 계속 이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끝까지 부동산은 이번 대선은 이슈는 결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후보들에게 미묘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코로나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연쇄 결과를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 초반보다는 이게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코로나는 그다지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아 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정국이 본격화하는 이 시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초강력 변이가 등장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금리 문제 등 경제 전반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뒤늦은 더 큰 후회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